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선형방정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수생각입니다. 9회 말 투아웃이네요. 타석에 힘보리 선수가 등장했는데 포수가 사인을 냈네요. 결국 투수가 빠른 볼을 던져서 스트라이크 아웃을 시키면서 경기가 끝났습니다. 마지막에 포수에게 물었죠. 무슨 사인을 냈었나요? 그때 그가 대답했습니다. 그냥 네가 최고라는 믿음을 가지라고 엄지를 내밀었다는 거죠. 자, 최고의 사인은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타인에 대해서 믿음을 가져주면 그 타인은 여러분의 믿음에 대답할 것입니다. 아울러 여러분들 스스로에게도 항상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 스스로 거기에 부응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행복한 경영 이야기입니다. 두려운 생각은 문제를 만들어내거나 끌어당기고 건설적이고 긍정적인 생각은 긍정적인 결과를 끌어당깁니다. 생각의 성격과 관계없이 결과는 그 생각대로 만들어진답니다. 그림에 보면 impossible이란 단어를 살짝 모양만 바꾸면 I am possible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불가능이란 단어를 나는 항상 가능하다라는 것으로 바꾸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복습해 보겠습니다. 진분수와 대분수의 연산에서는 덧셈 뺄셈의 경우에는 분모를 같게 만드는 통분을 한 이후에 연산을 했었죠. 이때 대분수의 경우에는 정수는 정수끼리 그리고 분수는 분수끼리 연산을 해줬습니다. 곱셈은 분자끼리 그리고 분모끼리 곱하는 그런 방식에 의해서 이루어졌고요. 이때 대분수의 경우에는 가분수로 변환해서 연산했었고 나눗셈의 경우에는 keep, change, flip 방법을 이용했죠. 즉 먼저 나와 있는 수는 그대로 두고 중간에 있는 부호, 나누기 부호는 곱하기로 바꾸고 플립 마지막에 나온 두 번째 숫자는 역수로 분모와 분자를 뒤집어서 계산을 했죠. 그리고 대분수는 역시 가분수로 변환한 후에 연산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분수 및 소수의 부호에 대해서는 덧셈의 경우에는 분모의 부호가 양수가 되도록 해서 맞춘 다음에 연산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뺄셈의 경우는 덧셈 형식으로 변환했었고 곱셈 나눗셈의 경우에는 부호의 법칙에 따라서 두 개의 부호가 같을 경우에는 양수 그리고 두 개의 부호가 다를 경우에는 음수가 되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컴퓨터에서 문자의 표현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뤄봤는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은 코드북이라고 하는 존재였죠. 어떤 문자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사람들 간에 서로 약속에 해당하는 코드북을 만들고 그 체계를 따르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가장 현재 통용되고 있는 코드북은 유니코드였죠. 옛날 한 고을에 가난한 총각이 살았습니다. 그 고을에는 구두쇠인 제일 부자도 살았습니다. 그 부자는 예쁜 딸을 두고 있었습니다. 당시 머슴의 세경은 1년에 쌀 12가마니였는데 총각은 부자에게 가서 머슴 살겠다고 했습니다. 이때 부자는 총각의 세경을 반으로 깎고 싶어 했습니다. 이때 총각은 다른 제의를 합니다. 하루 쌀 한 톨을 주고 다음에는 2톨, 그 다음 날은 4톨, 8톨 이렇게 매일 가면서 2배씩 쳐달라고 했습니다. 부자는 속으로 그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계약서를 썼습니다. 총각은 성실히 일했습니다. 세월이 흐른 다음에 부자의 재산은 모두 총각에게 넘어갔고 결국은 예쁜 딸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비밀이 뭐죠? 자,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첫 번째는 하나를 받았지만 두 번째는 두 알, 그 다음에 세 번째 날은 네 알, 그리고 100일 후에는 2의 999승이라고 하는 알의 개수를 받는 겁니다. 이거를 따져보면 이런 숫자가 나오는데요. 얼뜻 봐도 읽기도 어려운 그런 숫자입니다. 우리말에 기하급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하급수 쪽으로 늘어난다고 하면은 굉장히 산더미처럼 불어나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데, 여기에서 이 기하급수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지수의 합, 이런 지수의 합을 갖다가 기하급수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것이 그래프로 보면 처음에는 천천히 늘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런 식으로 급격하게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거듭제곱이 이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거죠. 다른 얘기를 하나 볼까요? 신문지 접기를 한번 해봅시다. 신문지를 반으로 접고 또 반으로 접고 이렇게 해서 20번을 접을 수 있다면 그 두께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들 접을 수 있을 것 같죠? 자, 접어보니까 신문지 두께가 약 0.1m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한 번 접으면 0.2mm, 두 번 접으면 0.4mm, 20번을 접으면 104m가 됩니다. 실제로 신문지를 접어보면 7번 정도 접으면 더 이상 접지 못한다고 합니다. 거듭제곱이란 모습이 이렇게 무섭다는 거죠. 이번 시간에는 유리수와 선형방 정식, 그리고 선형방 정식의 분배 법칙의 적용, 함수의 표기법 등을 공부할 겁니다. 우리는 이미 수체계에 대해서 이제 많이 배운 적이 있습니다. 전체 수는 허수와 실수로 나뉘어집니다. 허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상상 속에 있는 수이죠. 실제로 어떤 크기를 갖는지가 명확하게 보여줄 수 없는 그런 것인데요. 루트 안에 음수가 있는 것, 제곱을 해서 음수가 될 수는 없죠. 이런 루트 안에 음수가 있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수를 갖다가 우리가 허수라고 하는데, 우리의 범위에서 이것은 제외가 됐습니다. 왠지 실수를 다루는데요. 실수 중에서도 보면 분수로 나타낼 수 없는 수가 있습니다. 요거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분수가 아니죠. 분수는 정수의 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분수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처럼 루트 몇 이런 풀리지 않는 수를 가지고 있는 것, 즉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를 갖다가 무리수라고 얘기합니다. 루트에 들어가 있지 않은 대표적인 예가 파이 같은 것이 있겠죠. 이런 것이 이제 우리가 무리수라고 얘기하는데, 분수로 나타낼 수 없는 수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 수학의 범위에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우리 수학의 범위는 여기는 유리수만 가지고 하게 될 건데요. 유리수는 다른 말로 하면 분수로 표현될 수 있는 수라고 합니다. 그런 유리수 중에 소수점 이하가 없는 수를 우리는 정수라고 했고요. 그 정수 중에서 양수를 갖다 우리가 자연수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자연수에다가 0을 추가를 해가지고 홀 넘버라고 하는 그런 말을 쓰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특별한 다른 용어가 없어서 이거를 우리는 그냥 음이 아닌 정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 것은 이 중에 이 수 전체 중에서 여기는 이 유리수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리수의 연산을 할 때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바대로인데, 각각 그 규칙을 한번 살펴보죠. 덧셈의 경우는 동일 부호일 경우에는 두 수의 절대값을 덧셈한 다음에 공통부호를 취하면 되겠고요. 즉
음수 더하기 음수라면 두 개의 수를 더한 다음에 음수를 취하면 된다는 얘기죠. 다른 부호일 경우에는 절대값이 큰 수에서 절대값이 작은 수를 빼고 절대값이 큰 수의 부호를 취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5에서 9를 뺀다든가 이렇게 할 경우에는 절대값이 큰 게 9니까 9에서 5를 빼고 나온 4에다가 절대값이 큰 9의 부호인 마이너스를 붙인다는 얘기죠. 뺄셈을 할 경우에는 덧셈과 똑같이 그냥 하면 되는데 두 수를 만약에 뺀다든가 하면은 두 수에다가 그 빼는 두 수를 더하고 부호를 음수로 해서 덧셈 연산을 해준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곱셈의 경우는 두 수의 절대치를 곱하고 다른 부호일 때도 두 수의 절대치를 곱하는 건 마찬가지인데 동일 부호일 때는 부호가 양이고 다른 부호일 때는 부호가 음이었죠. 나눗셈은 곱셈과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실질적 연산을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계산해 보시죠. 첫 번째 거 어떻게 되나요? 두 수를 뺄 때는 어떻게 한다고 했죠? 두 수를 더하고 거기에다가 부호를 붙여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두 수를 뺄 때는 이렇게 두 개를 더하고 부호를 마이너스 부호를 붙인다 라고 했죠. 두 번째 어떻게 하면 되나요? 부호, 절대치가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뺀 다음에 절대치 큰 수의 부호를 붙인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9 빼기 6을 하고 거기다가 9의 부호인 플러스를 붙임으로써 3이 나왔죠. 다음 건 어떻게 되나요? 네, 마이너스와 마이너스 두 개가 부호가 겹쳤으니까 플러스로 바뀌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됐고요. 다음엔 어떻게 하면 되나요? 네, 마찬가지죠. 덧셈은 덧셈대로 모으고 뺄셈은 뺄셈대로 모아서 계산을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덧셈은 덧셈대로 모았고요. 뺄셈은 뺄셈대로 모아서 더한 것을 음수 부호를 붙여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이게 13.7이 절대치가 크니까 큰 데서 작은 데를 빼고 음수를 붙인다라고 하는 그런 규칙을 우리가 적용을 쭉 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계산을 해볼까요? 마이너스 3과 7을 곱하면 어떻게 되나요? 서로 부호가 다르니까 음수가 될 거고요. 그리고 두 수의 크기를 곱합니다. 3 곱하기 7. 그래서 마이너스 3 곱하기 7에서 마이너스 21이 나오겠죠. 다음 마이너스 8분의 3 곱하기 마이너스 6분의 5. 부호가 서로 음수로 같죠. 그러니까 결과는 플러스가 나올 거고요. 결과가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나온 이유는 뭐였죠? 네, 곱하는 상태에서 서로 분모와 분자에 같은 인수가 있는 것을 약분을 해서 곱한 거죠. 이렇게. 다음이죠. 마이너스 3을 가지고 마이너스 18을 나누면 어떻게 되나요? 또 역시 부호가 두 수의 부호가 같기 때문에 플러스가 될 거고요. 그래서 플러스 6이 될 겁니다. 그 다음 얘기는 어떻게 되나요? 분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분모 분자가 정수인 것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분모가 마이너스 2.5니까 이것을 정수로 바꿔야 될 거예요. 그래서 곱하기 2를 먼저 한 상태에서 계산을 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곱하기 2를 한 상태로 만든 다음에 이렇게 이제 만든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서 이렇게 뭐 대분수로 만들거나 아니면 이렇게 소수로 만들거나 뭐 아니면 그냥 이렇게 그냥 분수 형태로 놔둬도 상관은 없겠어요. 수식을 단순화하려면 우리가 연산 순서를 항상 고려해야 되죠. 옛날부터 많이 생각해왔던 연산 순서가 있었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1번에서부터 4번까지로 정리될 수 있겠는데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지만
괄호 안에 있는 것부터 먼저 계산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은 거듭 제곱이 되겠고요. 그리고 곱셈 나눗셈 마지막에 덧셈과 뺄셈이다. 이 순서가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대부분 다 잘 알고 있겠지만 가끔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걸 염두에 두고 하도록 하세요. 이 예제를 보죠. 자, 1번 예제 보면 어떻게 계산해야 되나요? 먼저 5-8 괄호 안에 있는 것부터 먼저 계산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2를 곱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덧셈을 해주면 되겠죠. 그 순서대로 해서 이렇게 괄호 안부터 계산이 됐고요. 그리고 그 곱하기가 그 다음에 나왔고요. 마지막에 뺄셈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음 계산. 지금 이렇게 돼 있으니까 괄호 안에 있는 것부터 먼저 계산해야 되겠죠. 그래서 4에서 9를 뺀 마이너스 5가 되는 것이 먼저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음수가 두 개가 겹쳐 있으니까 플러스가 돼서 마지막에 12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쭉 나와 있는 것 중에 요 곱셈이 있고 여기에 또 나눗셈이 있고 요 괄호가 있으니까 괄호 안에 있는 게 제일 먼저 나올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곱셈에서 최종적으로 뺄셈과 덧셈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괄호 안에 있는 거 요거부터 먼저 계산이 됐고요. 그리고 각각 곱셈을 해서 나온 것을 최종적으로 다 더해서 마이너스 2가 나왔습니다. 마지막 거는 어떻게 되나요? 괄호 안에 있는 5-7 그러니까 마이너스 2가 되는 요놈이 먼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누승을 그 다음에 하고요. 그 다음에 3하고 곱해서 이런 곱셈이 그 다음에 나오고 마지막에 덧셈 뺄셈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마이너스 2 제곱해서 4 곱해서 12 그리고 마지막에 덧셈 뺄셈 이렇게 해주고 결과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선형방정식을 푸는 방법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형방정식을 풀기 위해서는 먼저 그 선형방정식이라는 게 뭔가부터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선형방정식을 이야기해서 제일 먼저 알아야 될 용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항이라고 하는 놈입니다. 영어로 이제 텀 또는 프로덕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뭐 하나의 수나 변수 또는 수와 변수의 곱으로 이루어진 것 이렇게 되는데 말이 어렵습니다만 쉽게 얘기하면 상수와 변수들의 곱으로 이루어진 것 이걸 갖다가 항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면 여기 보면 플러스가 없는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는 그냥 곱으로만 이루어진 것을 갖다가 우리가 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가 식이라고 하는 건데요. expression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항들의 합입니다. 그러니까 sum of product죠.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항을 합해 놓은 이걸 갖다가 식이라고 하고 식은 궁극적으로 하나의 값을 가지게 되겠죠. 이 변수 값에 어떤 값이 설정이 된다면 그걸 갖다가 우리가 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식과 굉장히 유사한 말로서 다항식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다항식이라고 하는 것은 변수의 지수, 그것이 음이 아닌 정수인 값들로 이루어진 것. 그러니까 상수나 또는 뭐 x의 1승, x의 2승, x 3승 이런 식의 것들로 이루어진 것, 그런 것을 우리가 다항식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다항식이라는 말에서는 분수식하고 무리식만 제외가 되면 되겠어요. 이건 이제 약간 차이가 있는데 우리는 뭐 요거 다항식을 우리가 다루지는 않고요. 그럼 이제 식을 알았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인데 방정식은 이퀘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식은 어떤 하나의 값을 가지게 되는 거고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미지수나 미지함수가 한 개 이상 존재하는 등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퀄이라고 하는 기호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미지수를 포함하고 있는 등식 그걸 갖다가 우리가 방정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뭐는 뭐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사실 방정식에서 방정이라는 말은 우리가 전 챕터에서 본 적이 있었는데 구장산술이라는 책에서 거기에 나온 그런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그럼 실제로 선형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대상으로 하는데요.
리니어 이퀘이션이라고 얘기하죠. 요거는 뭐냐면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어떤 함수의 미지수의 개수를 곱한 것들의 합은 각 미지수에다가 함수를 적용한 거에 개수를 곱한 것을 더한 것과 같다. 이런 등식이 성립할 때 이때의 그 함수를 선형함수라고 한다라고 지금 되어 있어요. 말이 좀 어려운데 조금 수학에 대해서 조예가 있는 사람들은 이 의미를 파악을 해보면 굉장히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거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실제로 선형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선형 대수방정식, 미분방정식, 선형 차분방정식 등등등 상당히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이제 선형 대수방정식에만 관심을 가지게 되고요. 그 중에서도 미지수가 딱 하나 있고 그리고 미지수의 차수가 딱 1차인 이런 1차 선형 대수방정식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ax 플러스 bx 플러스 cx 해가지고 이렇게 차수가 전부 다 하나죠. 요거 플러스 k는 0이다라고 하는 이런 형태의 것만 우리가 취급을 할 겁니다. 선형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최종적으로 어떤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미지수를 좌변으로 놓고 그것에 요 등호를 놓고서 그리고 우변에 미지수를 포함하지 않은 표현식을 전부 다 놓으면 미지수를 포함하지 않았으니까 전부 다 상수만 포함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특정한 어떤 값이 딱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미지수가 어떤 값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이것을 우리가 방정식을 풀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때 이 우변에 있는 표현식의 값을 우리가 방정식의 해 또는 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예를 들어 보면은 이렇게 ax 플러스 bx 플러스 cx 뭐 해가지고서 요게 0이라고 하는 이런 선형 방정식이 있을 때 최종적으로 어떤 방식으로든 접근해서 x는 알파다라고 하는 형태로 만들었다면 이걸 이제 우리가 해를 구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때 요 알파를 우리가 해 또는 근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요것으로 가기 위한 요 방법이 이제 문제가 되겠죠. 요 방법에 적용하는 그런 원리를 갖다가 우리가 등식의 기본 원리라고 하는데 이 등식의 기본 원리는 여러분들이 이미 사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등식의 기본 원리는 네 가지가 여기 지금 나와 있는데 양변에 같은 값을 더하여도 등호는 유지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빼도 유지된다. 그 다음에 곱해도 유지된다. 나누어도 유지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각각 보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f하고 g가 같은 거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렇게 어떤 값 델타라고 하는 어떤 값을 양쪽에 더해도 또는 빼도 곱해도 이 등호가 유지된다라고 하는 게 등식 기본 성질이죠. 근데 하나가 빠져 있네요. 나누는 것은 여기 좀 안 그려져 있는데 이거는 나누는 데는 항상 우리가 수학에서 주의를 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뭔가요? 네. 단하고 여기 단서 조항이 항상 붙어 있죠. 나눌 때는 분모가 0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철칙이에요. 그래서 항상 나눔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부분만 고려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델타가 0이 아니라면은 뭐 역시 나눠도 이 등호가 유지되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분모가 0이 되는 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항상 주의를 해야 합니다. 자, 예제를 풀어볼까요? x 플러스 4는 8이라고 하는 그런 선형 방정식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를 풀어보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x는 뭐다라고 하는 형태로 바꿔야 되니까 이쪽에는 4를 없애주는 형태가 좀 돼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4를 이렇게 해준 겁니다. 양변에 같은 수를 빼도 상관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변하고요. 그래서 x는 4다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되는 이게 선형방정식을 풀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자 다음 예제를 또 볼까요? 첫 번째 x 플러스 3은 8이다. 그러면 이쪽에는 3을 제거를 해줘야 되겠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3을 양쪽에다가 해주니까 여기에 x는 5다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요.
그 다음 건 어떻게 되나요? 네, 요걸 없애기 위해서 양변에 플러스 2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x가 6이다라고 하는 최종적인 값이 나오게 될 거고요. 자, 요건 어떻게 되나요? 요 5를 없애야 되겠죠. 그럼 5를 없애기 위해서 양변에 마이너스 5를 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5를 해주니까 이렇게 x는 마이너스 3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겠죠. 자, 요건 어떻게 되나요? 요건 특이하게 미지수 항이 오른편에 있네요. 그럼 오른편에 있는 거 그냥 놔두면 되겠죠. 그래서 이번엔 이거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없애주면 되겠죠. 그래서 양변에 플러스 1을 해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고요. 그러면 x가 11이라는 게 보이는데 뭐 우리 모양 좋게 하기 위해서 좌변에다 옮겨놓으니까 x는 11이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봤을 때 덧셈을 이용한 것을 봤을 때는 항상 어떻게 됐나요? 한쪽에 덧셈으로 되어 있던 수는 플러스로 되어 있던 수는 옮겨가면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가 된다라고 좀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덧셈을 이용한 선형방정식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이항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덧셈은 등호의 반대편으로 넘어가면 뺄셈이 되고 뺄셈은 등호의 반대편으로 넘어가면 덧셈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게 되죠. 그것을 우리가 이항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트랜스포지션이라고 하는데 뺄셈, 덧셈을 이용을 해가지고 한 변에 있는 항을 다른 변으로 옮길 때 이때 부호가 반대가 되도록 해서 옮긴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항이라는 말도 쓰고 있다는 거죠. 자, 계속해서 곱셈을 이용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x는 48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최종적으로 나오는 건 항상 x는 뭐다 라고 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려다 보면 여기서 방해가 되는 요소는 뭔가요? 앞에 x의 계수에 4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 이제 문제죠. 그러니까 이 4를 1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니까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양변을 4로 나누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4로 이렇게 나눠주면 최종적으로 x는 12라는 걸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겠고요. 다음에 45는 0.5x다 라고 했어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뭐 똑같죠. 요 0.5라고 하는 계수가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 계수를 1로 만들기 위해서는 양변을 0.5로 나눠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0.5로 이렇게 양변을 나눠주면 90은 x 해가지고 답이 나온 거죠, 사실은. 그 다음은 어떻게 되나요? 4분의 1 n은 7이다 라고 하는 놈으로 되어 있네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앞에 있는 4분의 1을 1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네, 양변에 4를 곱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변에 4를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곱하게 되니까 n이 28이다 라고 하는 값을 얻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n은 25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거 마이너스 n이니까 마이너스 1이 계수인 거죠. 그럼 마이너스 1 계수를 플러스 1로 만들기 위해서는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를 곱하거나 나누거나 뭐 똑같은 얘기입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n은 마이너스 25다 라고 하는 결과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좀 더 복잡한 선형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그런 개념이 있는데 동류항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동류항은 말 그대로 같은 종류란 뜻이죠. 같은 종류의 항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뭐냐면 변수들과 그 변수들에 대한 지수가 동일한 놈들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동류항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지금 나와 있는 세 개의 항들이 보이는데요. 세 개의 항들은 전부 다 변수에 관해서 보면 x, y 3승 여기도 x, y 3승 x, y 3승 똑같죠. 이런 놈들을 갖다가 동류항이라 한다는 거죠. 이 세 개의 항들의 차이점은 뭔가요? 앞에 있는 계수만 다른 거죠. 4, 8, 5 이렇게 계수만 다른 놈. 이렇게 된 걸 우리가 동류항이라고 하고요. 그런데 이 동류항은 중요한 게 뭐냐면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하나로 묶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위에 있는 예처럼 4xy 3승 플러스 8 플러스 5라고 하는 것을 다 더했다고 한다면 4 더하기 8 더하기 5에 대한 5를 계수로 갖는
x, y 삼성의 항으로 하나로 묶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런 성질을 그대로 이용하면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요. 또 예제를 보죠. 지금 나와 있는 이것을 풀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자, 여기 보니까 2x 플러스 3x 두 개가 동류항이죠. 그래서 x로 묶어서 분배 법칙을 적용을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나와 있는 것처럼 두 개를 묶으니까 5x는 15다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x는 3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다음 얘기를 보면 똑같습니다. 자, 동량으로 묶을 수 있으니까 x는 4 빼기 1을 개수를 갖는 거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결과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선형 방정식을 푸는 것은 동량을 한쪽으로 모은 다음에 정리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어떻게 되는지 예를 들어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2x 플러스 4는 8이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요? 동량을 한쪽으로 모으라. 동량이 해당하는 것이 뭐가 있나요? 지금 이제 우리가 미지수를 포함한 거는 2x밖에 없으니까 2x를 한쪽으로 모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이 플러스 4를 반대쪽으로 2항을 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2x는 8-4다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2x는 4가 되고 x는 2가 되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이것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동류항 한쪽으로 모으라 그랬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4x를 이쪽으로 모으는 걸로 해보죠. 그러면 마이너스 4x니까 플러스 4x로 이항을 할 겁니다. 그래서 9에다가 여기 9 마이너스 4x에다가 플러스 4x 해줬고 여기도 쪽 플러스 4x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항을 하면 9는 12x가 될 거고요. 그럼 결국 x는 12분의 9, 즉 4분의 3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7-5x는 10이라고 하는 놈은 어떻게 풀면 되나요? 마찬가지죠. 이 놈을 이쪽으로 이항을 하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5로 양변을 나눠주면 x는 뭐다라고 하는 답이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이항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나온 것에서 정리를 하면 최종적인 해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를 볼까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먼저 이 부분을 풀어보도록 하세요. 자, 풀어보셨나요? 보니까 약간 새로운 상황이 하나 만나게 될 텐데요. 자, 보죠. 처음에 어떻게 하나요? 역시 마찬가지로 동류항끼리 모으기 위한 방편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쪽에 있는 x에 관한 항 x 3x 플러스 x를 이제 이항을 시키는 그런 방법을 지금 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좌변에 있는 마이너스 3을 또 이항을 시키기 위해서 여기 양변에 플러스 3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를 딱 하고 보니까 이런 식으로 될 거고요. 그래서 나온 그 다음에 얘기는 0x는 0다 이렇게 나왔네요. 자, 그러면 이러한 선형 방정식에서 x값은 어떨 경우에 이 등식이 성립하나요? 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어떤 수에다가도 0을 곱하면 결과는 0이죠. 그러다 보니까 x는 어떤 값을 가져도 상관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x가 가질 수 있는 해는 무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이러한 것을 갖다가 우리가 x의 해가 무수히 많다라는 뜻에서 부정이다라는 말을 씁니다. 영어는 이제 infinite solutions죠. 그래서 부정이라고 하는데 요걸 이제 우리는 예를 본 거고요. 답은 부정이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 다음 예를 또 볼까요? 자, 이 해도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풀어보도록 하세요. 네, 푸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것도 특이한 경우인데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역시 이항을 하기 위해서 이쪽에 있는 놈을 오른쪽으로 옮기기 위해서 이렇게 마이너스 x 플러스 2x 요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7을 이항을 시키기 위해서 플러스 7을 양면에 이렇게 해준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서 보니까 이런 식으로 최종적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0x는 마이너스 18이다 이렇게 되었는데요. 자, 그러면 이런 것을 만족시키는 x값은 어떻게 되나요? 자, 위에서 봤던 것과 마찬가지로 0에 해당하는 어떤 값을 곱해도 결과가 0이죠. 그러니까 즉 x 이 방정식을 만족시킬 수 있는 x의 값은 없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경우를 갖다가 우리가 불능이라고 합니다. 해가 없다라는 뜻이죠. No solution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갖다가 우리가 불능이라는 거죠. 그래서 방정식의 풀이에서 특이한 예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 이걸 이제 우리가 부정이라고 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해가 하나도 없는 경우, 그럴 경우에는 불능이라고 한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문제를 풀어보면 어떻게 풀면 되나요? 동류항끼리 모은다. 동류항끼리 모으기 위해서 이항을 시킨다라는 거죠. 이게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고요. 다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돼서 최종적으로는 x가 마이너스 4라는 값이 얻어졌네요. 다음은 어떻게 되나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동류항끼리 모은다는 거죠. 2x가 있고 5x가 있고 이쪽에 마이너스 6x가 있으니까 넘겨서 플러스 6x가 될 거고 이쪽에 있는 마이너스 3은 넘겨서 플러스 3이 될 겁니다. 그걸 그대로 정리를 하죠. 그러면 x는 13분의 11이다 라고 하는 결과가 나왔고요. 다음 예는 어떻게 되나요? 4분의 1b, 4분의 3b가 있네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놈을 이쪽으로 이항을 시켜버리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아주 결과가 나오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오게 되고 그것이 최종적으로 풀면 b는 18이다 이렇게 답이 나왔네요. 그 다음에 이제 나와 있는 요거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r을 놔두고 3.4를 이쪽으로 이항을 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1.1-3.4 해서 r이 마이너스 2.3이라고 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겠습니다. 문제 분배 법칙이 적용돼야 될 괄호를 포함한 것을 가지고 있을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냐 하면은 간단합니다. 분배 법칙을 통해서 먼저 식을 다 풀어낸 다음에 그 다음에 동량끼리 정리를 하면 간단하게 문제를 우리가 앞에서 한 것처럼 해결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보고서 우리가 보죠. 지금 이런 식이 좀 주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렇게 괄호로 묶여 있는 이런 것을 갖다 이 항을 우리가 풀어서 각각의 항들의 합으로 전부 다 바꿔버리는 거죠. 그게 제일 먼저 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동류항끼리 정리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쓰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걸 푸니까 이렇게 해서 풀리고요. 그죠? 마이너스 3x고 이거는 마이너스와 마이너스가 충돌을 해서 플러스 12가 됐습니다. 그걸 다시 동류항끼리 정리를 해서 가져가게 되면 x가 4라고 하는 결과가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거는 계수가 1이니까 그대로 되지만 어쨌든 마이너스라고 하는 부호가 있으니까 그걸 그대로 역시 풀어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6-x 마이너스 3은 2x다 이렇게 되고요. 요 놈을 이렇게 이항을 시키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6-3은 2x 플러스 x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x는 2다 라고 하는 결과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라는 말만 들으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자, 그런데 이제 함수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집합의 임의 한 원소를 두 번째 집합의 오직 한 원소에 대응시키는 관계, 이걸 갖다 우리가 함수라고 한다. 말이 좀 어렵지만 모든 얘기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죠. 즉 이걸 다시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의 변수 x의 값이
정해지면 다른 변수의 y의 값이 한 가지로 결정될 때, 한 가지로 결정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될 때 이 두 번째 변수인 y는 첫 번째 변수인 x의 함수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 표현을 y는 어떤 함수 f가 x에 적용된 값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y는 x의 함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또는 f라고 하는 함수는 x에서 y로 사상되는 것, 사상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대응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이렇게. 이것도 지금 어렵죠. 그러나 뭐 나중에 알다 보면 굉장히 간단해지는데요. 요거를 우리가 그림에서 보면 굉장히 간단하게 지금 모양을 나타내고 있는데, 함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함수라는 게 뭐냐면 어떤 입력값이 정해서 그 함수에다가 전달이 됐을 때 출력값이 딱 하나의 값으로 나오게 된다면 이걸 우리가 함수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 관계를 갖다 우리가 f 함수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여기에 처음에 자유롭게 정해지는 어떤 변수, 그걸 갖다가 우리가 독립변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근데 그 함수 값이라고 하는 다른 것은 독립변수가 어떤 값이냐에 따라 가지고서 정해진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독립성이 없어서 x에 종속이 되어 있는 종속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두 말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많이 쓰이는 말 중에 하나가, 이 독립변수는 어떠한 값을 가질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범위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모든 값을 다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닐 수도 있겠죠. 이럴 때 우리가 독립변수가 가질 수 있는 값들의 집합, 그걸 갖다 우리가 정의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독립변수가 취할 수 있는 값들의 집합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걸 갖다가 우리가 공역이라고 얘기를 해요. 또는 공변역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근데 공역이라는 말보다 더 많이 나오는 말이 치역이라는 말인데요. 치역이라는 말은 공역하고 조금 또 다른데요. 이 독립변수가 가질 수 있는 정의역에 있는 값들에 의해서 정해지는 그 함수의 값은 공역 전체가 아니라 공역 중에 일부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이걸 갖다가 우리가 치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즉 독립변수가 취할 수 있는 값의 집합, 그걸 갖다가 우리가 치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정의가 있는데요. 정의가 사실은 매우 중요하지만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함수가 뭐다라는 건 알아야죠. 함수라고 하는 것은 독립변수의 값이 정해지면 거기에 따라서 그거에 종속된 그 종속 변수가 하나의 값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이 핵심인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 함수라는 용어만 들어도 경기를 일으키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만 어려운 게 아니다. 어떤 x의 함수 fx라는 말은 x가 정해지면 fx라는 하나의 값이 정해진다는 말일 뿐이다 이거죠. 다른 게 없어요. 아주 간단합니다. 자, 그거를 이제 우리가 집합 얘기가 잠깐 나왔으니까 그 대응 관계를 잠깐 보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x 독립변수가 취할 수 있는 값이 1, 2, 3이라고 했을 때, 그리고 y 종속변수가 취할 수 있는 값이 a, b, c, d 네 가지가 있는 거죠. 이럴 경우에 이렇게 대응 관계를 각각 나타냈습니다. 근데 정의역에 있는 이 x의 값이 취할 수 있는 1, 2, 3 값에 대해서는 전부 다 y가 명확하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거는 y는 x의 함수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대응 관계를 갖다가 우리가 함수라고 지금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정의역은 뭐가 돼요? x는 1, 2, 3 값을 가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정의역은 1, 2, 3의 집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치역 공역이죠. 공역은 a, b, c, d 4개의 값을 가질 수 있다고 했으니까 공역은 a, b, c, d인데, 정의역에 의해서 실제로 y가 가지게 되는 값은 공역은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경우 보니까 좀 c와 d만 되네요. 그래서 치역은 c와 d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른 예를 하나 볼까요? 지금 이런 대응 관계를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이 경우는 x가 1일 때는 d로 대응이 되는데, x가 2일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y값이 b가 될지 c가 될지 모른다는 거죠. 자, 함수의 정의가 뭐였어요? 독립변수가 어떤 값으로 정해지면
종속 변수의 값이 하나로 정해지는 것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대응 관계는 집합이 함수가 되지 못한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함수의 의미를 예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렌터카를 빌렸다고 했을 때 어떤 렌터카가 하루에 기본료가 25,000원이고 1km당 요금이 100원이라고 하다. 그랬을 때 운행 거리에 따라서 하루 임대료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계산해 보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하루 임대료는 기본료 더하기 거리에 따른 요금으로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겠고요. 기본료가 25,000원이라고 했고 거리에 따른 요금이 운행된 거리, 운행거리를 갖다 X라고 했을 때 거기에 100원을 곱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표현을 갖는 값이 우리가 하루 임대료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운행거리에 따른 값으로 정해진다고 해서 이거를 우리가 운행거리 X에 대한 함수, 이것이 바로 하루 임대료다라고 이제 되는 거고, 이런 함수 표현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이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함수 표현만 할 수 있다면 그 다음에 매우 논의가 간단해집니다. 어떻게 간단해지냐면 운행 거리에 따라 가지고 값을 갖다 구하는 그런 형태니까 이 예제가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각각의 운행 거리가 480, 640, 800일 경우에 임대 비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은 이 각각의 운행 거리의 값을 X에다가 대입만 해서 결과를 얻으면 그만인 거죠. 즉 480일 경우에는 X의 값에다 이렇게 480만 집어넣어 주면 최종 임대 비용이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640일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X의 값에다 640을 집어넣어 주고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800일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X의 값에다가 800을 집어넣어서 값을 얻게 됩니다. 자, 어떤 함수가 x-1이라고 하는 그런 형태로 주어진다면 각각을 계산해봐라. 어떻게 하면 되는 건가요? 네, 아주 간단합니다. x 값에다가 여기에 주어진 값을 그냥 대입만 하면 되죠. 자, x에다 4를 집어넣어서 3이라고 하는 f4는 3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됐고요. 그 다음에 f8이라고 하는 것은 x 값에다 8을 집어넣어라 라는 얘기죠. 답 그대로 나오고요. x에다가 0을 집어넣어라 라는 얘기고요. x에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라 라고 되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어떤 입력값들에 대해서 함수값이 어떤 범위를 갖는지 우리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fx는 3x일 경우인데 이때 이제 정수값 x가 1, 2, 3이라고 하는 정수값을 갖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x가 각각 1, 2, 3일 때 fx 값이 어떤 값을 갖는가를 갖다 우리가 찾아보면 되겠죠. 즉 1, 2, 3일 때 f1이 어떻게 되고 f2가 어떻게 되고 f3이 어떻게 되는가를 각각 구해보니까 이렇게 나오게 되네요. 369가 나왔네요. 그래서 x가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는 1, 2, 3. 그 다음에 f가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는 369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x의 정의역은 1, 2, 3이고 fx의 치역은 369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다음 예는 fx가 x-5인데 x의 치역은 좀 이렇게 되어 있죠. 각각 역시 구해보면 됩니다. f-1 그리고 f0, f5, f6가 각각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딱 구해보면 결과가 나오죠. 자, 요게 주어진 정의역이고요. 요게 주어진 치역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그래프라고 하는 것은 독립변수를 어떤 특정 축으로 하고요. 그리고 종속변수를 다른 축으로 해서 그 관계를 점으로 표시한 것, 그걸 갖다 우리가 그래프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것은 직각좌표계를 얘기하죠. 직각좌표계라고 하는 것은 X축, Y축을 각각 수평 수직으로 놓는 그런 그래프를 갖다가 직각좌표계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쓰는 것은 우리가 직각좌표계의 것을 쓰죠. 그 이외의 것도 있는데 관심을 두지 않아도 상관없겠습니다. 자,
즉 여기에 있는 것처럼 정의역 요소의 값에 대해서 치역 요소 값을 대응하는 점을 표시하는 것 같다고 그래프라고 한다는 건데 뭐 결론적으로 아주 간단한데요. 예를 들어서 보면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x의 정의역이 각각 -3, 0, 2, 4일 때 함수 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것을 계산하고 그래프를 그려라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각각의 그 값을 x가 값을 가지고 있을 때 거기에 대한 fx 값을 갖다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각각 구하니까요. 이렇게 지금 나온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거를 직각좌표계에다 그리면 된다는 건데 어떻게 되나요? 직각좌표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런 놈을 갖다가 우리가 직각좌표계라고 하는 거죠. 즉 수평선을 x축으로 하고 수직축을 거기에 대한 함수의 값의 축으로 이렇게 삼는 것. 이걸 갖다가 우리가 직각좌표계라고 합니다. 직각좌표계에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이 스케일은 전부 다 그 일반적인 스케일, 동일한 간격을 갖는 것으로 되어 있죠. 여기에다가 요 각각의 값이 가지고 있는 점을 표시를 하면 되는 겁니다. 즉 x가 -3일 때 그 f-3은 -2다라고 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3일 때 -2다. 그러니까 이게 크로스가 되는 점에다가 점을 찍는 겁니다. 이 점을 우리가 -3, -2 점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또 그 다음 걸 점을 찍어 볼까요? x가 0일 때 f0는 0이다라고 했네요. x가 0일 때는 이 수직축과 같은 점이 되겠고요. 그때 f의 값이 1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그 두 개가 만나는 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2, 3점은 어디인가요? x가 2일 때 y가 3이다. 요 크로스되는 점 여기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x가 4일 때 5가 되는 점, x가 4일 때 5가 되는 점 여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크로스가 되는 점 여기가 4, 5점이 됩니다. 이 네 개의 점을 표시를 하면 그래프를 그렸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x의 정의역이 이렇게 딱 주어진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그 실수라고 했다면은 그래프는 이렇게 선으로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정의역이 실수였다면 치역도 이렇게 실수가 되는 그런 형태로 되는데 지금 이런 형태는 우리가 x 플러스 1, 그 fx는 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1차 함수인 거죠. 그래서 1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직선이 나온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함수의 그래프를 약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여져 있는 4개는 함수의 그래프의 예인데요. 첫 번째는 2차 함수, 두 번째는 1차 함수, 세 번째는 3차 함수, 네 번째는 반원의 그래프네요. 자, 모든 그래프를 보면 특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어떤 특정한 값 x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함수 값은 항상 하나만 존재한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x축으로 어디를 잘라봐도 전부 다 항상 하나의 값만 크로스가 되는, 하나의 값만 존재한다는 게 함수의 그래프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예는 함수가 아닌 그래프의 예입니다. 자, 함수가 아닌 건 어떻게 보면 되냐면 특정 x의 값에 대해서 그 직선이 잘 안 그려지네요. 특정 x의 값에 대해서 보면 그 값이 거기에 대응되는 값이 여기도 하나 있고요. 여기도 하나 있고 이렇게 두 개가 좀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로 대응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래프도 마찬가지죠. x 값이 0이라고 했을 때 크로스가 되는 점이 지금 하나, 둘, 세 개가 보이네요. 이런 거 그래프가 아니라는 거죠. 세 번째 그래프는 어떻게 되나요? x가 2일 때는 무한대로 많이 있죠. 자, 네 번째는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x가 1일 때 보니까 두 개의 값을 가지고 있네요. 이런 것들 함수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컴퓨터공학과니까 0과 1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은
19세기 영국 수학자인 조지 불이라고 하는 사람이 17살 때 불대수에 대한 그런 발상을 하게 돼요. 그래서 0과 1만의 수를 가지고서 수학적인 표현을, 논리학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 것인가,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내용을 갖다가 정리를 하게 되죠. 그걸 갖다가 우리가 불대수라고 하는데요. 이 불의 이론은 최종적으로 그 이후에 20세기 들어와가지고서 컴퓨터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아주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진수는 0과 1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리고 실제로 컴퓨터 내부에서는 온과 오프 두 가지 상태만을 가지는 스위치라고 하는 것을 이용을 해서 표현을 하게 되는데 매우 단순한 회로이면서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는 그런 것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바입니다. 부울대수로 표현되는 논리식의 핵심에는 세 가지의 기본 연산이 있는데요. 그 기본 연산은 실제로 컴퓨터에서도 세 개의 핵심 회로로 구성되고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세 가지가, 그 중에 제일 첫 번째가 이제 and라고 하는 논리 곱이죠. 우리나라 말로는 그리고라고 이제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이 그리고라고 하는 것은 결국 A and B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거는 A도 옳고 B도 옳을 때만 C가 옳은 그런 것을 갖다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거에 대한 논리 회로는 이렇게 표시를 하죠. 그래서 and 할 때 마지막에 D자를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진리표는 A와 B가 각각 봤을 때 둘 다 1일 경우에만 1이 되는, 그걸 갖다가 우리가 and라고 얘기를 한다. 이걸 스위치로 구현해서 전등을 켜는 형태로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는 스위치 A와 스위치 B가 전부 다 이쪽으로 붙어 있을 때, 온이 됐을 때만 전구가 들어오게 된 그런 형태로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OR입니다. 논리 합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나라 말로는 혹은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그 수학적인 표현은 A vertical 바 B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A와 B 중에 어느 한쪽만 옳아도 C가 옳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것에 대한 논리 기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까 and가 이쪽에 모습이 이렇게 딱 D자로 잘렸었는데 이거는 이렇게 곡선을 가지고 있죠. 이거 이제 O와 표시이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진리표를 보게 되면 둘 중에 하나만 옳더라도 옳다 그랬으니까 여기 좀 나와 있는 값 중에서 둘 중에 하나만 옳아도 다 옳다 이거죠. 전부 다. 이것이 오아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즉 거꾸로 얘기하면 둘 다 글은 둘 다 0이라야만 0이 되는 그런 연산을 우리가 논리 합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스위치로 구현해서 전등 켜는 그런 모습을 다시 한번 구현을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위치 A와 스위치 B 중에서 어느 놈이라도 붙어 있으면 전구는 들어오게 되죠. 그런 형태가 논리 합입니다. 세 번째는 not, 논리 부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말로는 뭐뭇은 아니다 라고 해석을 하고요. 참일 경우는 거짓일 경우는 참으로 만들면서 이렇게 느낌표를 이용해서 표현을 합니다. 논리 기호로 보면 삼각형의 끝에 동그라미를 붙여서 표현하는데 동그라미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A에 참이 들어가면 거짓이 나온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가 중요하다는 것은 앞에 봤던 and나 or와 기호에다가 동그라미를 붙여서 쓰는 경우도 있는데 그 동그라미는 not을 의미한다는 그런 얘기고요. 진리표를 보면 이렇게 0은 1로 1은 0으로 만드는 것을 얘기합니다. 스위치의 구현에서는 지금 여기 스위치를 잠깐 보면요. 평상시엔 붙어 있다가 스위치를 누르면 떨어지는 걸로 지금 되어 있죠. 그래서 누르면 전구가 꺼지고 누르지 않으면 전구가 켜져 있는, 그래서 and와 not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0 또는 1이 각각 반전이 돼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복리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까요? 10,000원을 복리 5%를 가지고 예금을 했다면 총액은 어떻게 될까요? 복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나요?
예금에 이자가 붙었을 때 이자까지 합한 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뭐 돈은 원리합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원리합계에 그 다음엔 또 이자가 붙고 또 그렇게 붙은 원리합계에 또 이자가 붙는 그런 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복리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1년 후에는 5% 붙었으니까 1,500원이 됐고요. 별거 아니죠. 5년 후에는 12,762원이 되네요. 그리고 10년 후에는 16,000원이 됐고요. 그래서 쭉 가다 보니까 100년 후에는 131만 원이 됐네요. 자, 10,000원을 여러분들 집어넣고 은행에다가 넣어놓으면 100년 후에는 130만 원이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예금해놓고 그것을 100년 후에 여러분들 후손한테 찾으라 하면은 뭐 이렇게 되겠죠. 자, 처음에는 몰랐지만 나중에 가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형태가 되는 것을 갖다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 무서운 것의 이해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사채를 쓴 사람들이 항상 고통을 당하는 게 이 복리에 고리 대금인데다가 거기에다가 복리로 붙으니까 빚을 감당하지 못한 거잖아요. 이건 이제 우리가 기하급수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과가 이런 식으로 지수 형태로 증가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몰랐지만 나중에 보면 정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값이 커지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매번 강조를 하지만 질문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끊임없이 여러분들 질문하시기 바라요. 역시 연습 문제 풀이가 과제입니다. 근데 문제가 좀 많아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좀 룰을 약간 바꿨습니다. 그 학번 끝자리에 따라 가지고 문제 풀이 개수를 조금 줄였죠. 여러분들 해당하는 걸 찾아서 잘 해보기 바라고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중간과정은 절대 생략하지 마세요. 답만 떨렁 쓰는 것 좋은 습관이 아닙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생각하면서 미니 페이퍼도 작성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